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올 가을 청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기리의 천국이라는 오페라로 최양업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오페라의 지휘를 맡은 주인공은 독일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중배 지휘자인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시립교향악단 객원 지휘자로도 참여하고 있는 지중배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중배 지휘자가 어떤 분인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겸 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자신을 소개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독일의 울름이란 도시라 그 트리어란 도시에서 그 몇 년간 수석 지휘자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뭐 교편에서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휘에 관련된 분야를 가르치고 지금은 그 프리랜서로 독일과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올 가을 처음 무대에서 선보일 오페라 이 기리의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은요, 그 유럽 현대음악계의 대모인 박영희 선생님의 그 작품인데요. 그 고현옥 작가와 그 청주 교구의 류한영 신부님이 대본을 맡은 대형 오페라입니다. 그 조선 후기 한국 천주교의 두 번째 한국인 사제가 된 인물, 그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도 하는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수은 연출가가 참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시드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 박지민 씨 등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성악가와 오페라로서 조금 특이하게 국악인들, 소리꾼도 등장을 하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동하는 배우분들도 등장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오페라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청주에서 11월 달에 11월 12일, 13일에 3개 초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이후로 서울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광주에서도 계속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기리의 천국 작품을 작곡한 분이 독일에서 활동하는 박영희 작곡가라고 들었습니다. 박영희 작곡가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최양업 신부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이유도 좀 알고 싶은데요. 박영희 작곡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청주의 인물. 청주의 인물. 네, 청주의 인물입니다. 박영희 교수님은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네.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고 대학을 그 이후로 이제 1974년 정도인가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올해로서는 이제 75, 6 되시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국제 음악계에서 유명해지는 계기는 1980년입니다. 1980년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죠?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짝 지금 놀랐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그 운동을 독일에서 이제 매체로 접하고 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하지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광분을 하고 너무 슬퍼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리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도나우 에싱엔 음악제에서 작품이 발표가 됐고요. 그것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 우뚝 서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 박영희 선생님께서는 동양인으로서도 최초고 이제 여성 작곡가로서도 최초로 이제 독일 국립음대 브레멘 국립음대 교수가 되셨고요. 이제 부총장직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박영희 선생님은 제가 아까 그 청주를 말씀드렸는데 그 무심청 근처에 어떤 시장 근처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그 시장 근처에서 항상 들려오는 소리꾼의 소리 혹은 지나가는 어떤 예술인들의 모습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었고 그러한 일생들이 이제 예술적 뿌리가 되었고요. 박영희 선생님의 특징이 이제 동양의 음악과 한국의 철학이죠. 네. 이제 서양의 음악을 서양의 언어로서 이제 표현해서 본인의 음악으로서
이 동서양을 이제 조합하려고 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의미 있는 공연에 이제 예술 감독과 지휘를 맡게 돼서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의미가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인으로서도 있고 그 우리나라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한국에서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종교계에서의 또 커다란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 감독을 맡기 전에는 이제 지휘자로서 처음에는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휘자로서 같이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 박영희 선생님께서 이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이제 오페라를 쓰게 된 계기는 네. 최양업 신부님이 아까 제가 땀의 순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미로서는 선구자, 근대 서양 문화의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음악을 들여오시려고 하셨고 그 의미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께서 마카오에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 서양 음악으로 된 성가를 배우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한글로 혹은 조선의 그 소리로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영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동양의 철학을 서양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전체 오페라의 예술 감독을 맡은 것이 이 사이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중립적으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많은 오페라 작품을 해왔지만 지휘자로서 제작 총괄을 맡는 예술 감독을 맡은 거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재미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양쪽의 문화에서 중간에 컨트롤도 하고 조율도 할 수 있는 그 부담감보다는 앞으로 즐거운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오페라를 좀 다른 지역이 아닌 청주에서 초연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청주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희 선생님의 고향일 수도 있고요. 네. 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고향이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그 주요 사목지가 이 충청북도였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진천에 이제 베티성지도 있는 것처럼요. 네. 당시에 그곳이 조선의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고요. 또 청주는 또 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직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독일이랑도 연결이 되죠. 구텐베르크. 모든 것이 시작인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에서 이 오페라도 세계 초연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국의 오페라가 또 세계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청주가 세계 초연의 도시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월에 이 오페라가 좀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공연을 보면 좋을지 미리 좀 알려주시죠. 저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오페라가 아니라도 네. 그 작품을 오페라라는 작품을 보든지 아니 연극이라는 작품을 보든지 아니 음악회를 보든지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음악회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가 있어요. 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인트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꼭 관객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꼭 알려고 하면은 또 피곤해지고 오페라에 대해서 혹은 음악회에 대해서 그렇다고 뭔가 공부를 안 하기는 다 못 듣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내용을 읽어봐도 특히 세계 초연이 된 오페라들은 아직까지 자료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이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더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네, 순간순간에 그게 종교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역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이번 오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내가 종교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현대 시대와 항상 연결이 되거든요. 모든 스토리는요. 당시에 조선 후기에 있었던 민초들이 고생을 했던 모습도 현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즐거웠던 모습도 현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내 현재의 모습과 대비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성악가가 나오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관람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우리 성악가, 내가 좋아했던 성악가가 저런 곡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옆에 계신 분도 굉장히 나의 마음에 드네. 라고 또 새로운 매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종합해 보면은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듣고 싶다. 그럼 이걸 듣고 나는 저게 무대 미술이 좀 매력이 있네. 그럼 거기에 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열어놓고. 순간의 감정에 좀 충실하라.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말씀 듣다 보니 아주 의미 있고 또 멋진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는 11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지중배 지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얼마 전에 객원지휘를 맡으셨던 청주시립교향악단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주회 제목이 나의 좋은 벗 낭만에게였어요. 어떤 내용의 연주회였을까요? 그 최백호의 낭만에게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 음악회 프로그램을 짤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스토리도 있고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작곡가의 기념적인 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청주시향 연주 때는요. 제가 그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결여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 끈끈함. 그다음에 또 불쾌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런 것 같아서 그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거에 저는 음악으로서 뭔가 시원함을 통쾌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4번도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또 생각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불쾌 지수가 높아지니까 약간의 그 짜증도 늘고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음악회 속에서만 옆에 사람들 좀 생각하고 옛 생각도 하면서 낭만도 좀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네, 청주시립교향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무대에 함께 하셨는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뭐 단원들과의 소통이나 합은 좀 잘 맞았나요? 단원들과의 소통과 합은 단원분들께 여쭤보는 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특히 상임 지휘자가 아닐 경우에는 항상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항상 첫 5분의 신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첫 5분에서 서로 믿고 갈 수 있느냐. 우리랑 조금 다른 생각이다. 근데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5분의 신경전이 항상 즐거움으로 왔던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같이 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저도 계속 눈빛으로 던지고 청주시향과의 그 만남도 기분이 좋았던 5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중배 지휘자께서는 독일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음악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휘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조금씩 해왔어요. 근데 그 해왔다는 게 취미였죠. 그 예전에 남들이 다 피아노 학원을 가면은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옆집에서 뭐 리코더를 불면 리코더를 하나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서 취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라서.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싶었던 악기가 생겼고요. 그게 플룻이었고
플룻을 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을 때와 달리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게 됐죠. 오케스트라 악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처음 보게 됐었는데 그때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직업인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부모님을 졸라서 음악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아직까지는 그 10대 나이에 지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터전은 많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주면서 우리 한번 뭐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음악회도 기획해보고 무작정 덤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다행히 당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제 영재스쿨 예비학교에서 지휘과가 생겨나서 조금이나마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고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한국 지휘자의 역사는 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독일 만하임에서 이 전문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지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독일 만하임에서의 유학 생활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독일 유학 생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한 도시를 특정 짓는 것보다. 네. 일단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랑 시스템이 좀 달랐고요. 그렇다고 어느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휘 교육에 관한 시스템은 조금 발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독일에서 유학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경험은 많은 프로 오케스트라들 이제 뭐 시향이나 뭐 다른 프로 오케스트라들과 교류가 많았던 것이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의사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이 대학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들과 만나면서 실습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매우 빨리 지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독일 음악 협회의 후원을 받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부지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연주도 받기도 했었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악기 연주자나 성악가들은 혼자 있을 때도 뭐 연주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휘자는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좀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케스트라 없이 악보를 보면서 지휘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휘자의 일상은 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없이 집에서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손을 흔들어 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으시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책상과 피아노 앞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고고학을 많이 좋아했어요. 고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지휘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옛 문헌을 탐구해야 되고요. 뭐 현대 문헌이라도요. 이 사람의 언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현대 작곡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의 상황들을 서치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정의를 하자면은 책상의 앞에 앉아서 고고학자처럼 연구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축하겠습니다. 지금껏 많은 무대에 서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라면 어떤 무대를 좀 떠올리고 싶으신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맛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을까?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러면 쉬울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은 제 독일 은사님 추모 연주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뭐 누구든지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에 관련된 일화들은 기억이 남기 마련이지만은 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며칠에 돌아가시기 며칠에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도 이런 곡이 연주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놓으셨고, 그래서 추모 연주회 때 이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교의 만하임 음대에 가서 이제 후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는데 곡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이제 당시 학장 그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곡을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선생님의 유지다 해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곡이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고 섬세하나 따뜻한 곡이었거든요. 뭐 슬픔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근데 그 곡이 그 돌아가신 선생님의 원래 삶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선생님도 원체 그 곡을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게 떠나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슬픔으로 남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쁨과 뭐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도 주지 않았나 해서 그 추모 연주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자, 지휘자 하면 이 단원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수십 명의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만큼 단원들을 하나로 결속하는 지중배 지휘자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방법은 저도 계속 찾고 있어요. 항상 변화하고 있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예전의 카리스마와 현재의 카리스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지휘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휘자의 모습, 사진이 항상 머릿속에 있죠. 뭐 카라얀이라든지 혹은 옛 노장들이 있는데, 현재의 오케스트라나 현재의 그 음악하는 집단에서 원하는 카리스마, 예전의 카리스마와는 다르게 많은 공감을 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공감을 하는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렵죠. 제가 항상 추구를 해야 되는 거는 들어주는 것이 가장 커요. 뭐 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음악도 그 순간의 음악도 들어서 제가 공감을 받고 혹은 화합을 시키고 무조건 저의 해석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술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중간에 서 가지고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일인 거와 또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공감 조율.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즘 시대에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떠오르네요.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은 지휘자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무대에 설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이럴 때는 다른 지휘자가 대신 무대에 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중배 지휘자께서는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연 준비를 하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의외로 자주 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요? 갑자기 투입이 되거나 갑자기 연락을 받거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와 극장이 한 몸입니다. 그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뭐 상주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관을 한다든지, 그러나 독일 같은 시스템은 한 몸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영화 극장처럼이죠. 오늘은 A라는 작품이 되고 내일은 B라는 작품이 되고 뭐 내일 모레는 뭐 다른 뭐 발레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 안에서도 여러 명의 지휘자가 소속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어떤 지휘자가 뭐 아프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당일날 저도 이제 투입이 될 경우가 있고요.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겪었던 일인데,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를 갔을 때 그 공연 이틀 전이면은 보통 이제 연습이 시작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 연습 어떤 한 오케스트라에서 그 연습을 한 반일 정도 납두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객원 지휘자가 입원을 하게 됐다. 갑자기.
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기간에 저도 다른 공연이 잡혀 있었고 다른 도시에서 그때 조금 놀라웠던 게 그 오케스트라끼리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저의 시간을 조율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시간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투입이 됐죠. 안 해봤던 곡도 있었어요 그때. 네. 밤새 공부했죠. 일단 주어지면은 해내야 되는 것이 무대가 주어졌을 때는 음악가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능력을 벗어나면은 손을 놔야 되겠죠. 근데 그 주도적으로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작품을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해낼 수 있겠다라는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공연 계획이나 음악가로서 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공연 계획은 청주에서 시작되는 세계 초연 길 위의 천국 오페라가 있고요. 네. 가장 큰 공연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근데 그 외에 이제 다시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대전시장과의 정규 연주회도 남아 있고요. 뭐 전주시장도 방문하게 되고 올해 연말에는 여기 우리나라의 곳곳에 많이 돌아다니는 기회가 생겼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외로는 뭐 연말에 이제 아직 조율되고 있는 공연들도 있고요. 차차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관객들을 다 만나 뵙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냥 뭐 꿈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거창한 단어로 저도 그걸 얘기하고 했었는데 네. 갈수록 그 꿈이 소박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 끝까지 쭉 변함없이 음악을 하고 싶다. 그거가 올해 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못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그렇죠? 그 약간 무거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술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술이라는 거, 특히 음악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고 미술처럼 이렇게 눈에 봐서 바로 판단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상당히 그 음악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을 놨죠. 조용하게.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이 순간에 조용했을 때 뭐 그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음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도 다양해지니까요. 또 이런 잡음들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현대 예술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악이 주변에 있어서 그 음악가들도 항상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요. 음악가들은 항상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를 들어와서 이제 랜선 음악회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은 공연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길 건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왜 10년 동안 살면서 몰랐지?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앞에 공원 안 가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공연 속장을 찾으면서 우리가 얻는 활력도 있고 서로 교감도 있고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지중배 지휘자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소리를 하나로 결속하는 오케스트라의 리더, 바로 지휘자죠. 단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지중배 지휘자. 자, 앞으로의 멋진 행보 저희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